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빈손체험 대표 김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워크숍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제 굿가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워크숍에는 각 단체 대표님들이나 또 그 단체에서 이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석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세 세션으로 나눠서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비영리 가버넌스는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의 이사회는 어떤 유형의 이사회인가를 좀 살펴볼 거고, 그 세 번째에서는 그럼 과연 이제 굿가버넌스는 어떤 것인가, 굿가버넌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셀프로 아마 워크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이 가버넌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시기도 좀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인터랙션이 쉽지 않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가버넌스란 뭘까? 대부분 워크숍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 분들이 대답이 지배 구조 혹은 통치 뭐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버넌스라는 것은 조직의 지배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일컫는 말이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버먼트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90년도에 들어서 신공공관리론 또는 뉴 가버넌스론이 등장하면서 이 가버먼트 통치하고 구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기업, NGO, 민간기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활동, 이걸 이제 가버넌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이 가버넌스를 뭐 여러 가지 IT 가버넌스, 환경 가버넌스 뭐 앞에다가 그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 비영리 기관의 아주 독특하고 또 새로운 운영 방식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넌스를 정의를 하면요, 이론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익단체들이 일하는 어떤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세스고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 가버넌스, 특별히 일반적인 가버넌스의 정의에서 우리가 비영리 가버넌스는 도대체 뭘 다루는 걸까 생각해 보면, 비영리 가버넌스는 이제 좁게는 이사회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조직의 사회적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그 대내적으로는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책무성을 그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이 비영리 가버넌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가버넌스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가버넌스란 비영리 조직이 책무성을 달성하도록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비영리 단체하고 영리 단체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거의 똑같거든요. 비영리 단체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 미션을 받아서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사명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나 사무총장 뭐 여러 명칭이 있죠. 그분들이 그걸 위임받아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그 베네핏이 생기죠. 이익이 생깁니다. 그냥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시 지역사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리단체는 뭐가 다르냐면 거의 프로세스는 비슷한데 순이익이 나면 그것이 그 설립자, 창업자나 주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단체는 이익이 주주나 설립자에게 돌아가고, 비영리단체는 그 이익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사실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가버넌스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는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유지 지도력, 유지 리더십이라고
그 단체를 유지시키는 지도력이죠. 그리고 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요. 크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그다음에 경영진, 운영진 이렇게 두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사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바꿨던 것처럼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글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섬기는 그런 그 봉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그 분들, 그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 또 후원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사회에 그 단체에 그 위임을 하죠. 에이전트 티어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가 그것을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그리고 누가 주인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 또 책임 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 주인은 대부분 회원이나 후원자들이 그 단체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이사회와 실무 대표자들이겠죠. 누가 이끄는가를 또 볼 때 결국은 그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회가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경영진이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경영진 모두가 같이 하는 것. 이제 마지막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 이 단체를 네, 한 슬라이드가 스킵을 했는데 이사회와 이제 경영진 두 그룹이 단체를 운영을 할 때에 어느 그룹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버넌스가 모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많은 부분을 담당할 때 이사회 중심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이 많은 일을 담당할 때는 경영진 중심의 모델, 그다음에 이사회와 경영진이 같이 이제 협력하는 모델, 이런 세 가지 모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단체를 생각할 때 우리 단체는 어느 그 그룹의 입김이 세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고요. 자, 이 가버넌스 모델이요. 이 세 가지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단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또 그 재활성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해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영리 단체 사이클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영리 단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또 그 가버넌스 사이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넌스 사이클은 처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가 아이디어 단계나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 단계일 경우에는 이 이사회가 대부분 실무 이사회입니다. 실무 이사회거나 경영 이사회. 이사회가 아까 그 세 가지 모델에서 본 것처럼 이사회 중심 가버넌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단체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숙하는 단계로 갈수록 이제 가버넌스 이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이제 맞추게 되죠. 이사회와 경영진 두 그룹이 서로 균형 있는 그 이사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가 쇠퇴하고 재활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비준 이사회, 스탬프만 찍는 그 도장만 찍고 의결만 하는 이사회 혹은 서바이벌 이사회, 생존하는 이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그 라이프 사이클과 이 가버넌스 사이클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실무 이사회, 경영 이사회, 거버넌스 이사회, 비준 이사회, 생존 이사회 이 5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단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이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들이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무대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경영이사회로 가면서 실무대표가 생기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사회는 경쟁력 있는 실무대표하고 또 이사회, 이 경험 있는 이사회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준 이사회는 이제 실무대표를 고용해서 아예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죠. 이사회가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생존 이사회는 거의 뭐 이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이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그 5개가 하나로만 돼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단체는 경영이사회이면서 또 그 비준이사회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2개, 3개가 같이 그 혼합돼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이사회는 특히 우리나라 이사회는 비준 이사회가 많은 것 같아요. 도장만 찍고 이렇게 그 출석부에 도장만 찍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의결하는 그런 이사회가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 이사회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해당 항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사회가 비준 이사회나 생존 이사회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아마 이사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가버넌스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2번째 세션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이사회는 도대체 어떤 그 유형이고 이사회의 그 역할과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회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현재 우리 이사회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조직의 이사회 유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2-3가지가 좀 이렇게 오버랩될 수 있지 겹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문형인데요. 자문형은 이 경우는 대표를 도와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하는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후견형 이사회가 있습니다. 후견형은 자문형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재정이나 모금의 펀드레이징에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사회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후견형은 후원 이사회의 경향성을 강하게 띱니다. 그다음에 3번째는 협력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민주적인 이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대표 또 자원봉사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가버넌스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몇몇 단체들은 그 이사회에 그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종종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협력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팀형인데요. 이 운영팀형은 큰 단체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 매니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은 단순히 심부름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제 정책형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상당히 이것은 좀 어려운, 좀 고차원적인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이 돼서 같이 이사회를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단체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마 후견형이나 자문형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몇몇 단체들은 이런 그 운영팀형, 협력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의 역할 그리고 또 그 대표, 경영진의 대표, 우리는 그냥 그 대표라고도 많이 부르고 사무총장, 뭐 총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 운영팀의 그 운영진의 대표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 이거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이거 워크숍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같이 못하니까 셀프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회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CEO 대표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그룹이 이사회와 CEO가 같이 해야 되는 공유될 역할 이 3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리더십 역할을 구분하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대표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가 해야 될 거 예결산 심의 승인이나
정책 기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는 것, 이사 선임, 예산 편성, 전략 계획 승인, 이사회 안건 정하는 것, 이사 교체. 대표가 해야 될 건 이 중에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 예산 편성입니다. 대표의 역할, 대표의 역할을 하나인데요. 딱 그 예산 편성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제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사회의 역할이고요.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거는 그 집행하는 거는 대부분 대표의 역할이죠. 하나가 또 스킵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사회 역할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회 역할.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뭐 직원 채용과 평가, 그다음에 재정 운영, 전략 계획 수행,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아까 대표의 역할이라고 했죠. 펀드레이징. 이사회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그 어떤 단체는 직원 채용 평가, 직원 채용하는 것도 이사회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도 이사회만 하진 않죠. 이사회가 펀드레이징을 하긴 하지만 대표도 하고 이거 공유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역할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애드보커시, 단체를 홍보하는 거죠.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다음에 단체의 핵심 가치를 생산하고 기부자에게 감사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펀드레이징, 그다음에 이사 오리엔테이션, 이사회 안건 정하기. 어떤 걸까요? 정답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 있는 것이 공유된 역할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뭔가 실제로 하는 것들이죠. 전략계획 수행하고 예산 편성하고 재정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직원 채용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을 때 이제 우리의 가버넌스가 그러니까 그 단체가 잘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굿 가버넌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맥킨지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사회의 9가지 역할을 얘기를 했어요. 단체의 미션과 비전의 명료화,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에 적극적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표의 선발 평가, 그다음에 적절한 재정 자원의 확보, 펀드레이징 같은 거겠죠. 단체의 필요를 충족할 전문성 확보, 단체의 명성 제고, 이건 어드버커시겠죠. 단체 재정 감독과 위험 관리, 단체의 성과 모니터와 책임 감독, 그다음에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 저희 비영리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9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9가지 역할 중에서 잘하고 있는 역할, 그다음에 그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이걸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현재 잘 하고 있다는 것은 2가지. 단체의 미션과 비전의 명료화,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에 적극적 참여. 이게 이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점수가 뭐냐면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하겠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4.0 만점인데요. 적절한 재정 자원의 확보, 그다음에 단체의 미션과 비전의 명료화, 그다음에 단체 필요를 충족할 전문성 확보, 재정 확보, 그다음에 미션 비전의 명료화,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이렇게 3가지가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리고 마지막 재미있는 건 가장 낮은 점수는 현재 그 잘하고 있는 그 수행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가 둘 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 그러니까 이사회를 위해서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단체에서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절한 재정 자원 확보, 전문성 확보, 이걸 이제 이사회가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 이사회가 뭔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할 강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할 의지와 여력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이 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가 해야 될 책임은 도대체 뭔가? 이사회 역할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9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사회의 책임,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3개예요. 돌봄, 준수, 충성. 돌봄이라는 것은 이 단체의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 단체를 잘 유지시키는 거죠. 유지 지도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준수의 책임인데 이것은 그 단체의 사명도 준수해야 되고요. 중앙 지방 정부의 법규를 잘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의 책임은 뭐냐면 대부분 단체들이 그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 이사들이 어떤 자기가 아는 곳에 그 단체 사업을 맡긴달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사회 지위나 정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회의 3가지 책임입니다. 돌봄의 책임, 준수의 책임, 충성의 책임.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이사회가 아까 우리 9가지 역할인데요. 그 9가지 역할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조달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건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했는데 마지막 세션인데요. 굿 가버넌스, 그러니까 좋은 이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좋은 이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사회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그 워크숍을 했죠. 이사 대표, 그다음에 공유된 역할,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체 내에서, 아까 그것은 일종의 그냥 기준이고요. 단체 내에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사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 오리엔테이션 꼭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사들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회 회의만 하면 안 되고 같이 모여서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요한 건데 다양한 이사 구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ESG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약간의 이제 거버넌스 붐이 생겼는데요.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 이사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그 마이너리티, 또 여성 이사가 꼭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스닥에 상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2025년에 그런 규정들이 생긴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도 사실 이런 약간의 그 규정이 좀 필요해요. 다양한 이사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직원도 포함시키면 좋고요. 여성 이사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세대, 대부분 그 이사회 그 나이 구성이 60, 7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30, 40대도 들어가야지 건강한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사회를 사용하고 있는 이사회가 좋은 이사회고, 또 이사회와 대표와의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대표가 서로 따로 놀면 안 되겠죠. 그 충분한 재정적인 후원, 그다음에 사명과 비전에 충실할 것, 전략 기획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좀 그 좋은 이사회가 아니라 굿 가버넌스가 아니라 이제 배드 가버넌스겠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기본 자질이 뭘까요, 여러분? 이사를 이제 우리가 선발할 때 대부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분, 뭐 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게 웰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뭔가 단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또 비전을 세울 때 그 이사들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트가 있어야 돼요. 이사들은 모여서 회의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위트가 있는 분이 좀 오셔도 좋겠고, 워크 이제 경험이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은 좋습니다. 이사들은 사실은 이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여러 단체 이사를 맡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많아도 두 단체 정도면 두세 단체 이상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이사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모자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모자를 바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사회 회의에서는 정말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법적인 역할을 하는 이사로서의 모자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단체 밖에 나가서는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모자를 써야죠. 그 다음에 또 단체 내에서 무슨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쓰고 서빙도 하고 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들은 이런 그때그때마다 이 모자를 바꿔 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사 모자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좀 살펴보겠네요.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쭉 한번 리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회, 이원회,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의 사명,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숙지가 돼야 되고 모임 전에 회의의 안건 제안서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사회를 운영도 해보고 저도 이사회를 참여를 해보면 미리 보내오는 경우도 드물고요. 회의 안건을 보고서 같은 것들 그리고 그걸 미리 보고 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참여연대 처음 시작하셨던 우리 박상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국제 회의를 많이 참석하셨는데 외국의 분들은 미리 어떤 국제 회의 할 때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그런 아티클들을 많이 읽고 오신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떤 회의를 할 때 빈 가방만 들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던 것이 제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모임 전에 미리 이거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뭐 여러 이사회를 섬긴다 이사회에 이사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단체를 섬긴다는 게.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면 또 특별 TF팀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의 모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사님 한 분은 자기 단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개인 프라이빗 어떤 미팅에서 자기 단체를 소개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단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다른 이사를 추천하기도 하고 이해 충돌 금지의 원칙, 비밀 유지의 정책을 잘 따르는 것. 신의 성실의 책임을 다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사의 개인 역할과 책임이죠.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이사님들은 이 중에 몇 개나 하고 계신가.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사님들한테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에 대한 단체의 역할은 뭐냐? 이사님들을 우리가 잘 또 섬겨드려야 되겠죠. 이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이사님들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역동적이지 못한 건요. 그건 결국은 직원들 책임입니다. 이사회를 맡고 있는 직원이나 대표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조직에서 어떤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나 아니면 직원 중에 고참 직원들 중에서 좀 선임 직원들 중에서 이사회를 전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에서 보면 이사회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국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어도 다른 일을 맡고 있다면 한 0.5 정도는 그 일을 맡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대표는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면 이사장의 역할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대표의 역할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컨플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박스에 있는 거는 이사들의 이제 역할이에요. 이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그다음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지금 당장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어떻게 이사회를 도울지 아마 좀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영리 가버넌스란 아까 정의를 드렸죠.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 신뢰와 책무성을 달성하도록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사회만이 사실 가버넌스의 핵심 그룹이 아니라 이사회 대표 직원들이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는. 밖에서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나 다른 후원자들도 함께 하면 좋지만 이 내부에 있는 그룹이 이 비영리 가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가버넌스의 리더십이란 뭐냐면 실무 대표와 이사회 사이에 공유된 그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비영리 가버넌스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진이 코치하고 이제 선수가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운동 경기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서로 부딪히면 경기가 잘 안 풀리죠. 그래서 좋은 어떤 책임을 잘 나누는, 그리고 자기 책임은 지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가버넌스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슈가 좀 있어요.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이 스타트업을, 그러니까 처음 이제 스타트업하는 비영리 단체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도 꼭 한 가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운영의 경험이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 패기와 이 어떤 비전만 가지고 모이게 되면 사실은 이 가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해본 분들을 포함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적어도 이사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버넌스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건, 이사들이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적혀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분들이 사실 회계 장부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방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방꾼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피곤하죠.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이사님들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시는데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좀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좀 실제로 많은 단체에서 이게 이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지자체 출연 단체일 경우에 사실은 그냥 당연직으로 이게 이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단체의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이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또 연합회, 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 우리가 가버넌스 유형에서 보면 스탬프 찍는 거수기 이사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가버넌스 현장에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인가요? 비영리 단체 이사회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인데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비영리 단체 이사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설문에 응했던 분들의 속해 있는 단체 이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3가지 아주 분명한 가버넌스 유형, 피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석만 하는 그런 가버넌스. 그다음에 관찰, 이렇게 잘 하나 두고 보는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 이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이 3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들은 그러죠.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짧고 보고는 길고, 이것도 사실 많이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회의 안건이나 보고서는 미리 보내드려서 그걸 다 보고 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명망가 중심의 이사회는 더 그런데요. 이사로 소속돼 있는 단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성공하는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일까?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의 역할, 그 다음에 직원, 경영진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개 모자 이론인데 한 번에 하나의 모자만 써야 됩니다. 이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이사회에 참여할 때와 또 단체 바깥에 있을 때와 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은요, 이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건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장은 대표와 함께 또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좋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를 운영하고 대표는 단체를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위원회는요, 직원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필요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사회 전체 모임은 1년에 한 4번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미리 모여서 그 안건들을 심의하고 또 기획하고 해서 그것을 이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개념이 좀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이사회 모임은요, 이 모임이 필요한데 올해에 이제 리딩 위드 인텐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이사회 가버넌스 리더십 설베이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올해는 평균 7.5회, 그러니까 보통 한 7번에서 8번 정도 1년에 이사회에 모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사들이 소셜 타임, 이사들끼리 회의만 하는 건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타임을 보통 갖기도 해요. 근데 그 소셜 타임은 몇 시간이 좋으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문을 했는데 최적 타임이요, 5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 단체 이사들끼리 서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피로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회 멤버의 선발, 오리엔테이션, 훈련,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를 발굴하는, 리크루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참여시키는 단계, 그리고 또 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재활성화시키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전략 이사 발굴 단계, 그 다음에 또 참여 단계, 그리고 이제 재활성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과거의 이사회가 이제 위의 사진이죠. 요즘 이사회는 이제 밑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사회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또 셀프 워크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사회가 2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회가 뭔가 법적인 결정을 안 하면 사실 그 단체가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산 승인,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또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사회 담당 직원 혹은 이사회 담당 이사가 여러분 단체에 있는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하면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을 두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뭐 0.5나 아니면 0.3이나 뭐 이렇게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 이사회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은 뭘까요? 이런 것들. 또 우리 이사회의 가장 큰 자산,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의 구성은 이 다양성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이 단체의 그 책임자로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뭐고, 특히 이사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영리단체 이사회들은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은 모범적인 이사회 모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나를 감동시켜봐 유형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 맞습니다. 그 문화적 역사적 차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 이사회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현재 저희가 3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굿 가버넌스죠. 그러니까 배드 가버넌스를 케이스 스터디하면 좀 어렵고요. 굿 가버넌스 스터디를 지금 해서 지금 발간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이제 오셔서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도 지금 나와 있고요. 한국 지금 이사회들도요 많이 지금 좋은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나 어떤 역사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재 우리의 그 상황에서 굿 가버넌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실무자도 해보고 이사 경험도 해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결국은 좋은 이사회를 만드는 건 이사들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 대표, 사무총장이나 또 그다음에 직원들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굿 그레이트라고 그 짐 컬린스 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조직을 넘어 그 위대한 조직으로라는 비영리 단체 버전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 혹시 뭐 대부분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 보면 그 재미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경영 리더십의 경우에는 그 일반 영리 단체죠.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권한이 리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와 달리 입법 리더십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영리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명목상 최고 관리자라 할지라도 누구도 매우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영리 단체가 이사회가 그 가버넌스가 상당히 민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영리 단체들은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보시면 기업의 리더들과 견주어 비영리 기관 리더들에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관리 방식과 권력이 분산된 조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 출신이 그 기업가 출신들,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업의 위대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영리
그 세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비영리에 오셔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 콜린스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비영리 세계에서 그 일하던 사람이 기업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들은 굿 가버넌스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굿 가버넌스의 경험이 단체를 살리고 또 우리 한국 비영리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롭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굿 가버넌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 굿 가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숍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파워포인트가 아마 거기 안 올라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여기 채팅창에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그 PPT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메일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PPT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